네, 먼저 중간 발표 피드백으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지난 추석 과제보다 중간 발표 때 많은 발전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방향을 잘 좁혔거나 직접 행동에서 정보를 획득한 프로젝트들이 좀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 이 지금 제가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이것들이 또 이제 최종 발표 때 채점 기준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주의 깊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이러한 것들을 만족시키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보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먼저 창의성인데요. 이건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자료 조사식이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자료 조사식이나 기존에 있던 방법을 소개하는 정도가 되지 않도록, 어 당연히 이슈는 참신한 이슈가 아니겠죠. 당연히 다 알고 있는 환경 이슈들이니까. 그렇지만 연구 문제와 해결책은 여러분의 머리에서 나온 스스로의 창의적인 생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리뷰 중심의 프로젝트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 기존 연구들 혹은 프로젝트들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다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이 갭을 메꾸기 위해 나는 이러이러이러한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이런 것들이 부족한 창의성을 보완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비교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기준으로 나는 뭐 이러한 정책이 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다, 이런 근거들을 다 잘 제시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창의성이 부족한, 아직 중간 발표지만 부족해 보이는 프로젝트들이 약간 있어서 어 이것을 좀 경계하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실현 가능성인데요. 제시한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을 곰곰이 생각해 보고, 만약 특정 부분에서 기술적 측면이나 비용적 측면이나 이런 측면들에서 내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이거 좀 실현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를 해결할 방안 등을 생각해 보고 제시함으로써 이 부족한 실현 가능성을 보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어. 이게 나의 단점이지만, 내 프로젝트의 단점이지만, 그럼 이렇게 하면은 좀 이걸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어. 아니면은 절감시킬 수 없다면 나의 강점을 더 어필해서 이것을 보완할 거야, 이런 식으로 돼야겠죠. 트레이드 오프 그때 개념 말씀드렸죠. 그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완성도는 더 완성도 있는 프로젝트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여러분이 지금 이 프로젝트가 대학생 수준에서의 프로젝트가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나중에 어 이거를 가져가실 수도 있고 공모전에 가져가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러분이 취업을 하고 나서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이미 혼자서 아니면 팀원끼리 완성도 있는 프로젝트를 이미 실행해 보신다면, 이미 연습해 보셨다면 그때 더 잘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더 완성도 있는 프로젝트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다각적인 측면에서 고려해 보셔야겠죠. 그래서 디테일을 잘 빌드업하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근데 전달력인데, 이거는 발표할 때예요. 나중에 최종 발표할 때는 중간 발표랑 중간 보고서 같은 경우 제가 굉장히 관대하게 채점합니다. 왜냐면 아직 결과물이 아니고, 저는 이걸 과정을 보고 확인하고자 이 중간 발표와 중간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한 거였거든요. 하지만 최종 보고서는 이제 실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달력 있는 발표를 하셔야겠죠. 발표할 때 청중들을 어떻게 매료시킬 것인가, 흥미를 끌어낼 방법이 무엇일까? 그리고 여러분의 연구 프로젝트의 일단 대상을 정하셔야 돼요, 최종 발표에서는. 그래서 이 대상들에게 내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의 프로젝트의 대상이 기업이야. 그래서 그러면은 내 프로젝트가 기업하는 사람들에게 끌릴 만한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프로젝트를 어떻게 사도록 설득할 것인가, 이거에 중점을 두어서 발표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정부기관 대상이라면 이 사람들이 내 프로젝트에 투자해야 할 이유는 뭐지? 뭐 이 프로젝트를 시행하면은 여러 경제적 측면이나 아니면은 환경적 측면 이런 것들에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더 두려워하지 않을까? 이것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겠죠. 당연히 그런 질문들이 나올 수 있을 거고요. 만약에 이 사람들 대상으로 앞에 그 정부 기관 사람들이 앉아 있고, 만약에 내가 사람들 대상으로 이런 발표를 한다면 당연히 그런 것에 대한 질문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뭐 대중이나 학생 교육 목적이라면 일단 너무 어렵지 않고 흥미롭게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흥미를 잃지 않고 내 발표에 집중하도록 만들 것인가, 어떻게 쉽고 이해가 빠르도록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주요 타겟 타겟별로, 대상별로 그런 다르게 접근을 하셔야겠죠. 이 발표를 하실 때는요. 마지막에는 그래서 대상을 정하시는 거를 미리 말씀해 주시고 이런 대상을 중심으로 나는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종 보고서 같은 경우 중간 보고서나 중간 발표까지는 제가 이 참고문헌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렇지만 최종 보고서에는 이거는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인용하신 논문, 기사, 웹사이트 등의 저작물에 대한 참고 문헌을 표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반 정도 지났잖아요. 그래서 다음 일정들에 대해서 한번 잠깐 간략하게 살펴볼게요. 그래서 오늘이 지금 11월 5일이죠. 그래서 이제 지난 첫 번째 퀴즈까지는 제가 과학적인 측면에서 인류세에 대한 증거를 찾고 이런 여러분들에게 배경 지식을 쌓아주는 데 집중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퀴즈도 객관식들이고 그냥 기억해야 할 만한 것들 위주로 냈고요. 하지만 이번 주랑 다음 주에 걸쳐서는 이제 인문학적인 내용들을 다룰 거예요. 그래서 퀴즈 같은 경우도 형식이 short essay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다시 퀴즈를 다 내고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않게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드릴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제가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에 한번 그 수업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 두 차시 강의가 끝나면 11월 19일에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최종 발표하기 바로 전에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연구 프로젝트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 아니면 나는 여기가 지금 막힌다, 이런 것들에 애로사항 같은 것들에 대해서 저와 다른 학생들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슬라이드 한 장 정도로 준비를 할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마지막 발표하기 전에 점검할 수 있는, 무엇이 잘 됐고 무엇이 좀 보완해야 되는지 이걸 마지막으로 점검할 수 있는 기회인 거고요. 그리고 12월 3일부터 17일까지 12월 3일, 10일, 17일까지 기말 연구 프로젝트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학생이 30명이기 때문에 10팀씩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거 제가 블랙보드에 올려드렸어요. 블랙보드에 토론실에 보면은 두 가지 항목이 있는데, 첫 번째는 중간 보고서 제출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이 발표 날짜, 희망 날짜에 대한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희망 날짜를 1순위, 2순위, 3순위로 적어주시면 제가 취합해서 배정을 할 수 있으니까요. 최대한 빨리 댓글을 달아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최종 보고서는 12월 20일까지 저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아직 남아서 제가 나중에 한번 다시 알려드리긴 할 건데, 일단은 계획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해 볼 건데요. 오늘은 인류세에 관한 인문학적 담론, 첫 번째가 역사 파트예요. 그래서 우리 문명은 계속될 것인가? 아니면은 우리가 인간 문명이 무너질 때까지 가용 자원을 계속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인류 역사상 75억이죠, 지금 인구가. 어느 때보다도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오래 살게 하는 시스템이 지금 이 시스템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인가? 이런 질문에 대답하려면 인류와 지구라는 행성 사이의 관계를 연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인류가 시작하는 그 여명기부터 인간이 지구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한 탐구를 통해서, 그게 역사겠죠.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 게 지금 이번 주 시간과 다음 주 시간, 다음 주에는 주로 미래 파트를 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차시가 이러한 인문학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루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첫 번째로 일단 이 책을 보시면 이 사피엔스가 장악한 행성, 인류세가 빚어낸 인간의 역사, 그리고 남은 선택. 이번 강의는 이 책의 내용에서 거의 대부분 발췌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걸 읽고 구조화해서 여러분에게 지식을 드릴 수도 있지만 지금 인문학이잖아요. 그죠? 이런 뭐 과학적인 지식이야 구조화된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게 더 확실히 이해가 되고 어 더 기억하기 쉽겠지만 이런 인문학적인 내용들은 제가 구조화해서 그걸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맥락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대부분 원문 그대로 발췌해서 여러분들에게 내러티브 형식으로 들려드리고 맥락이 여러분들이 스스로 맥락 읽고 스스로 맥락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주로 1장, 9장, 10장, 11장에서 많이 본문을 발췌를 했고요. 그래서 같이 읽어보면서 생각할 거리들을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책의 저자는 원 저자는 루이스랑 메슬린이라는 사람인데 여기 보시면 루이스 있고 여기 메슬린 교수님 계시죠? 그래서 지금 이 책을 중심으로 오늘과 다음 주에 대해 다음 주의 내용들을 얘기해 볼 겁니다. 그러면 인류세라는 이름 짓기의 중요성에 대해 먼저 살펴볼게요. 왜 우리는 굳이 인류세라는 새로운 지질 시대를 명명해야 하는가? 인류세를 새로운 지질 시대로 인정하는 것에 어떠한 인문학적 담론이 포함되어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먼저 이름이 가진 힘을 살펴볼게요. 16세기 처음 작성된 초기의 세계 지도에는 이름이 붙지 않은 넓은 구역이 존재했다. 이곳에 도착한 유럽인들은 산이나 강을 비롯한 지리적 요소에 이름을 붙이곤 했다. 이 장소는 이미 사람들에게 알려져 그들이 거주하는 이름을 붙였던 곳이지만 유럽인들은 자기들만의 이름을 붙여 세계 지도의 틈을 메우고 원래 이름을 지워버렸다. 그렇게 이 장소의 서사는 그 장소에 이름을 붙인 집단의 서사로 바뀌었다. 예컨대 오늘날 사람들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다고 생각한다. 콜럼버스와 동료 모험가들이 도착했을 무렵 그곳에는 이미 6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도 말이다. 그러니까 이름이 가진 힘이 지질 시대를 명명하는 데도 작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장소의 서사는 살고 있는 사람의 서사가 아니라 그 장소에 이름을 붙인 집단의 서사로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름이 가진 힘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지구의 역사에 대해서 어떤 기준과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시대를 이름 짓느냐에 따라 지구와 지구의 역사에 이름을 붙인 사람들, 우리 인류의 서사가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인류세라는 용어는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나? 한번 그 등장하게 된 그때 에피소드로 돌아가 볼게요. 인류세를 둘러싼 현대사는 2000년 2월 멕시코 쿠에르나바카에서 열린 국제지도 생물권 계획의 소규모 회의에서 시작된다. 이 IGBP라고 불리는 국제지도 생물권 계획은 과학자들이 전 지구적 변화라고 부르는 현상에 대한 연구를 조정하기 위해 1987년에 설립되었다. 이 IGBP의 핵심적인 초점 가운데 하나는 과거의 전 지구적 변화를 평가하는 것이었는데 특히 홀로세가 그 대상이었다. 홀로세란 지질학자들이 지난 1만 1700년에 걸친 따뜻한 간빙기에 부여한 명칭이다. 이 멕시코에서 벌어진 토론에서 오존층에 난 구멍의 대기화학에 대한 연구로 노벨상을 받은 폴 크리첸은 주로 인간 행동이 지배적인 영향을 끼친 전 지구적인 변화에 대해 다룰 때 홀로세가 반복적으로 언급되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회의에 참석한 이들에 따르면 크리첸은 우리가 더 이상 홀로세에 사는 것이 아니라고 외쳤다. 그리고 자신의 불안한 심경을 표출하고자 말을 조금 고른 뒤에 우리는 지금 인류세에 있습니다. 라고 선언했다. 몇 년이 지나 크리첸은 BBC 저널리스트와 만나는 자리에서 이때를 회상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가 참석했던 그 회의에서 누군가 홀로세에 대해 무언가를 이야기했다. 하지만 문득 나는 그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했다. 세계는 그동안 너무 많이 바뀌었다. 즉 그 말은 틀렸고 우리는 인류세에 있는 셈이다. 나는 그 단어를 즉석에서 충동적으로 만들어냈다. 그 자리에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다. 그리고 크리첸은 뭔가를 발견했다. 그리고 이전 회의와 강연에서 같은 용어를 사용했던 생태학자 유진 스토머와 함께 IGBP 뉴스레터 2000년 3월호에 한 페이지 분량의 논문을 발표했다. 두 사람은 논문에서 19세기 이래로 인간의 행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영향은 오늘날 전 지구에 걸쳐
견고하고 오래 지속된다고 지적했다. 두 사람은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다. 현재의 지질 시대에 대해 인류세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지질학과 생태학에 미치는 인류의 중심적인 역할을 적절하게 강조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크리첸과 스토머는 산업혁명 초기인 18세기 후반부터 현재의 시대가 시작되었으며 그 흔적이 남극 대륙의 빙하 코어에서 포착된 온실가스 이산화탄소의 증가로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이 논문을 비롯해 과학저널 네이처에 실린 짧은 후속 논문 덕분에 인류세라는 용어는 오늘날 폭발적으로 널리 사용되었다. 네, 이제 인류세를 정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할 건데요. 인류세에 대한 정의가 왜 필요한지, 정의 자체에 대해서 프리드리히 니체가 1887년에 도덕의 계보라는 책에서 더욱 많은 사람의 눈과 다양한 관점이 더해지면 우리는 동일한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알게 된다. 그 문제에 대한 우리의 개념과 객관성은 훨씬 더 완벽해질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서로 다른 정의로 인해 참사가 벌어질 수도 있는데요. 그 예시로 제가 가져온 건 나사의 이 화성 기후위성이에요. 이건 제가 그 지리학과, 그 미국에서 지리학과 그 랩을 하면 항상 먼저 드는 예시인데요. 이 나사의 화성 기후위성이 1999년 1월에 화성 극지 착륙선과 발사되어서 착륙선은 이 밑에서 땅을 돌아다니면서 탐사를 하고요. 이 위성 같은 경우는 이 궤도 안에 이렇게 궤도 위에서 떠다니면서 화성의 대기, 기후 및 표면을 동시에 조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근데 이 이 기후 위성이 화성 궤도에 도달한 날짜가 99년 9월 23일이었는데 이때부터 2년간 독립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9월 23일 이 위성은 원래 계획대로 화성 궤도 안으로 들어서려 했으나 그 이후 안타깝게도 우주선으로부터 신호가 수신되지 않았다. 그 이유가 뭘까? 나중에 나사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지구에서 보내는 명령이 미터퍼 표준으로 변환되지 않고 영어 단위, 미국에서 쓰는 영어 단위 파운드초로 전송되었기 때문에 탐색 오류로 인해 실패한 것으로 나타냈다. 그래서 얘가 그 원래 의도된 궤도에 안착하지 못하고 결국 화성 대기로 떨어지고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산산조각 나고 불타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걸 풍자한 만화가 있죠. Metric English Whatever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그 지리 같은 경우도 지도 안에 이 축척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 그 1km가 여기 지도상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실제 1km가 이런 걸 나타낸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이 미국에서는 이런 마일을 쓰기 때문에 마일비트를 쓰기 때문에 항상 이 컨버전 이 유닛 변환에 대해서 먼저 가르치는데 그때 항상 드는 예시가 이거예요. 그래서 그 나머지 미국의 과학자들 말고 나머지 과학자들과 소통을 해야 되는데 이 미국 과학자들이 미터법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자기네 원래 쓰던 단위. 그래서 이 습관이 무서운 거죠. 자기네가 원래 쓰던 단위로 이걸 신호를 보냄으로써 얘네는 이 비싼 화성 위성을 잃어버린 거죠. 산산조각이 나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정의가 필요한데요. 모든 사람들이 합의를 하는. 그래서 이 루이스 앤 메슬린의 2015년 네이처 논문에는 그 각각 큰 이벤트인 인류사에서 가장 큰 이벤트들을 먼저 여기다가 갖고 왔고, 그다음에 이게 일어난 날짜들, 그리고 어떤 지리학적 범위, 이 사건들의 지리학적 범위, 이게 전 지구적인지 대륙적인지 아니면 그냥 지역적인지, 그리고 그 층서에 남는 지시자, 그리고 그 아까 GSSP 그런 지리적 층서, 그런 황금모색 날짜, 이것이 기록된 날짜, 그리고 어떤 그 층서 안에 남을 수 있는 것들, 뭐가 남을 수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거든요. 첫 번째 이벤트가 대량 멸종이에요. 인간에 의해서 거대 동물들, 뭐 맘모스나 이런 것들이 대량 멸종한 시기. 이거 인간이 영향을 미친 거잖아요. 그죠? 이게 5만 년에서 만 년 정도 전이에요. 그리고 그 범위는 글로벌했고 그 주요 그 층서에 남는 지지자는 화석,
화석일 거고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시작해서 뭐 농업, 그다음에 구세계 신세계의 충돌, 산업혁명, 그다음에 그 핵무기가 이제 개발돼서 그 핵무기에 의한 거, 그리고 뭐 그 화학 물질이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들까지 이렇게 해서 이벤트로 해가지고 그 인류세의 시작 시기를 구분해 보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 의한 전 지구적인 맨 처음에 시작점을 그럼 약 4만 년 전에 대략 멸종 시기로 봐볼까? 그러면은 그 황금옷에 대한 증거들을 가지고 어떤 것이 따르지 않으면 얘를 날릴 수 있겠죠? 아이고. 인간에 의한 전 지구적 영향 가운데 가장 먼저 일어난 것은 거대 동물의 멸종이었다. 하지만 이 멸종은 약 4만 년에 걸쳐 발생했기 때문에 공식적인 전 지구적 표지 또는 황금못이 되지는 못한다. 더군다나 지질학적 관습상 연대의 경계를 표시하는 것은 새로운 종의 등장이나 화학적 변화이지 생물종의 멸종이나 부재가 아니다. 그에 따라 우리는 인류세가 플라이스토세를 잠식하는 경우를 배제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인류세가 홀로세 이전에 시작되었다고 간주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그 경계를 표시하는 게 새로운 종의 등장이지 어떤 종의 멸종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홀로세가 한 만 년 정도였다 그랬죠. 근데 이 4만 년 전에는 플라이스토세입니다. 이때 인류세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면은 그 이후로는 어떻게 인간 사회의 발전 양상을 살펴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증거를 파악하면서 인류세의 시작점을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인간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온 주요 변환점 4가지를 이 저자들은 에너지 사용 패턴에 대한 한 쌍의 전환점, 한 쌍이니까 2개죠. 그리고 인간 사회의 조직의 규모와 관련된 한 쌍의 전환점. 그래서 4개를 봤어요. 이것들은 지구 시스템에 대한 우리 환경적인 영향과 인간 사회를 둘 다 근본적으로 바꿨다. 이 이벤트들이 우리의 인간 사회와 환경에 대한 영향을 모두 다 근본적으로 바꾼 중요한 사건들이라는 거죠. 인류 발전의 이중적 2단계라고 불리는 이 각각의 전환은 지구 시스템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친다. 첫 번째가 약 1500년 전에 시작된 농경의 시작이에요. 이 최초의 에너지 혁명이고요. 태양 에너지를 이제 인류가 사용하기 시작해서 농경을 시작하고 가축화를 해서 새로운 종이 출현하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교배시켜서 새로운 종을 만들어내고 이것들은 층서적인 증거로 남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삼림을 벌채하고 농경지를 확대해서 온실가스가 증가했습니다. 이때. 그리고 이 농경이 문명 등장의 원천이어서 인간 사회에는 엄청난 큰 변화였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인구가 증가하고 인구 밀도가 증가하다 보니까 질병이 확산이 되기 쉬워졌죠. 그래서 이러한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로 인류사에서 가장 큰 변화 과정이죠. 농경의 시작. 이거에 대해서 한번 그런 인용구들을 읽어보면 앨런 세이버리가 2012년에 농업이 없었다면 도시도, 주식시장도, 은행도, 대학도, 교회나 군대도 없었을 것이다. 농업은 문명과 모든 안정적인 경제의 기초를 이룬다. 라고 말했고요. 그 다음이 이제 16세기 초반에 콜럼버스의 교환이라고 불리는데 이때 다 항해를 시작하면서 전 세계를 발견하고 신대륙을 발견하겠다고 하고 이러면서 세계화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식민지화가 이루어지고 세계화가 이루어지면서 구대륙하고 신대륙 간의 작물이 교환이 발생했고 그래서 신대륙에는 원래 없던 게 구대륙에서 넘어가서 이제부터 생기기 시작하고 구대륙에 없던 게 신대륙에서 넘어가서 이제 무역으로 인해서 넘어가서 구대륙에 심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층서적 증거로 남겠죠. 이런 식물이니까 이때부터 원래 없던 식물인데 발견됐네 이 층서에서. 그리고 이 층이 언제적 층인지 조사해 보니까 이때 시기대 16세기 초반이네 이런 식으로 발견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상업 자본주의가 발달했다. 무역하고 그랬죠. 그 세계화로 인한 전염병이 확산되었다. 원래 신대륙에서 없었던 그런 전염병 또한 이 구대륙에서 유럽 사람들이 일로 옮겨가면서 원주민에게 전염병들을 확산시키게 됐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인구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농업도 대규모로 붕괴했고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그린하우스 가스 그러니까 온실가스가 좀 감소했습니다. 이때 당시 사람이 어떻게 칼 마르크스죠. 어떻게 이 시기를 표현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아메리카 대륙에서 금과 은이 발견되고 광산에서 원주민들이 노예로 일하다가 매몰되어 전부 사망하고 동인도에서 정복과 약탈이 벌어지며 상업적인 목적에서 흑인들을 사냥하기 위해 아프리카를 사냥터로 만드는 이 모든 일은 자본주의적 생산의 시대라는 장밋빛 새벽의 신호탄이었다. 이게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이고요. 그 다음에 18세기 후반에 또 이번엔 에너지 혁명이에요. 이게 첫 번째 에너지 혁명이 농경의 시작이었다면 두 번째 에너지 혁명은 산업혁명입니다. 그래서 화석 연료를 사용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당연히 온실가스는 급격하게 증가가 되었고요. 이때의 자본주의 형태는 산업자본주의죠. 이때 또 한번 살펴볼게요. 톰슨이 영국 노동계급의 형성이라는 책에서 산업화 과정은 반드시 고통스러울 밖에 없다. 그것은 전통적인 생활 패턴의 침식을 포함해야 한다. 게다가 영국에서는 이례적인 폭력과 함께 진행되었다. 그 과정은 국가적 혁명을 겪는 나라에서 발견되는 공동의 노력에 대한 모든 형태의 국가적 참여에 의해 지속되었다. 그것의 이데올로기는 주인들만의 이데올로기였다. 그러다가 이제 20세기 중반에 세계 경제가 성장하면서 전후 세계 경제가 성장하면서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고요. 소비가 어떻게 보면 소비가 미덕이라고 말할 만큼 소비 자본주의가 발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막대한 양의 자원과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죠. 이게 네 번째 거대한 가속 시기, 20세기 중반의 거대한 가속 시기입니다. 전 지구적인 에너지와 원소 순환 주기의 변화가 이때 지난 1만 년간 조건 범위를 벗어났다고 생각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경제는 엄청나게 생산적이어서 우리가 소비를 생활 양식으로 삼도록 요구하고 물건의 구매와 사용을 일상적인 행위가 되도록 하며 소비를 통해 영적 만족과 자아 만족을 추구하도록 한다. 우리는 계속 속도를 더하며 소비되고 태워지고 닳아 없어지고 교체되고 폐기되는 물건이 필요하다. 라고 빅터 르보가 저널 오브 리테일링에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그럼 아까 이거는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죠? 대량 멸종 시기는 인류세의 시작점으로 볼 수 없다. 그러면 농경의 홀로세 초기 때 약 10,000년 전에 농경의 시작을 인류세의 시작점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호모 사피엔스가 처음 등장한 건 20만 년 전이거든요. 홀로세는 아까 10,000년 전이라고 했잖아요. 그 전에 이미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등장해서 아까 그 대량 거대 동물들을 대량 멸종시키면서 이런 영향을 끼친 거였고요. 그럼 20만 년 전에 기온은 어땠느냐? 여러분이 20만 년 전에 출현한 초기 인류라고 생각하면은 어떤 환경을 겪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20만 년 전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그 온도예요. 이쪽으로 갈수록 현대고요. 0으로 갈수록.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이 MIS2 뭐 4, 6 이렇게 돼 있는 게 이게 빙기 간빙기 단계인데요. 스테이지인데요. 주로 짝수가 빙기 그리고 홀수가 간빙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6이었으니까 빙기죠. 그리고 온도도 떨어지고 있죠. 빙기를 겪고 그다음에 급격히 따뜻해지는 샤프하게 올라가는 간빙기를 겪었다가 다시 추워졌고 그리고 지금에서야 1만 년 전에 홀로세가 도달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빙기도 겪었고 간빙기도 겪었고 빙기를 또 겪고 그리고 나서야 홀로세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근데 농경은 지금 보시면 여기 10,000년이잖아요. 10,000년보다 약간 한 10,000년, 11,000년, 12,000년, 12,500년 정도? 이때 딱 등장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홀로세 거의 홀로세가 하기 약간 바로 직전에 이때서야 등장했단 말이죠. 인류가 처음 등장한 건 20만 년 전인데 여기 이만큼입니다. 그래서 이 루디만이라는 사람은 이게 보시면 이거랑 똑같은 이거를 확대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 이게 반대인 겁니다. 플립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현재고요. 여기가 2만 년 전이고 여기가 10,000년 전이에요. 11,000년이 홀로세죠. 근데 농업이 이 홀로세와 거의 유사한 시점에 시작됐어요. 그죠? 그리고 이 기온 변화를 보면은 원래 빙기였다가 이제 점점 오르기 시작하죠. 근데 다른 간빙기들을 한번 보세요. 급격하게 증가했다가 다시 급격하게 감소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그죠?
그러면은 지금의 홀로세도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했으니까 그럼 이제 또 감소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여기 보시면 다른 애들이랑 이렇게 뾰족한 꼭지점이 있는 다른 간빙기들과 달리 홀로세는 어느 정도 이렇게 똑같은 것들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럴까에 대해서 이 루디만이라는 사람은 이런 이론을 제기했어요. 원래 만약에 이 농업이 없었다면 이 그래프는 꺾여야 됩니다. 우리는 빙기로 가야 돼요. 근데 이 따뜻해진 환경을 이용해서 인류가 농업을 시작하면서 숲을 개간하고 농작지를 더 확장시킨 거잖아요. 그러면서 더 많은 그린하우스 가스, 그러니까 온실가스가 배출이 됐고, 그래서 원래 더 추워져야 되는데 이 농업의 효과로 계속 이 observed trend 여기 있죠? 관찰된 결과는 올라갔다, 온도가. 이게 이 사람이 처음에 주장한 거예요. 루디만이라는 사람이. 그러면은 원래 지구는 계속 빙기 간빙기 주기가 반복된다는데 이거는 뭐 때문에 반복되는 거냐? 밀란코비치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요. 밀란코비치라는 사람이 제시한 건데 밀란코비치 궤도 운동 주기에 따라서 지구 기후가 변한다는 이론입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20률의 변화, 궤도의 20률의 변화, 그다음에 자전축의 경사 변화, 세차 운동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주기도 달라요. 10만 년 주기 이게 가장 큰 거고 자전축 경사 변화가 4만 1000년 주기, 그리고 세차 운동이 2만 6천 년 주기인데요. 뭐냐면 첫 번째가 궤도 20률 변화예요. 지금 이 지구가 공전하는 궤도 있죠. 이게 변하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파란색 부분만큼 변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이 궤도가 작았다가 어떨 때는 늘어났다가 하고 있죠. 이 주기가 10만 년이에요. 왔다 갔다 하는 데가.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이게 지금 이 10만 년 주기로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일단 첫 번째 밀란코비치 사이클이고요. 두 번째는 이거 볼게요. 이 지구 자전축이 원래 23.5도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4만 1000년 주기로 22.1도에서 24.5도로 바뀐다.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지구가 받는 일사량이 또 달라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차 운동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2만 6천 년 주기에 지구의 자전축이 이렇게 팽이처럼 회전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운동에 따라서도 또 지구가 받는 일사량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개가 결합해서 지구의 기후를 좌우했었고 빙기와 간빙기 사이클을 나타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이거는 어, 태양의 일사강인데요. 주로 이 세차 운동의 그 사이클과 유사한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델타 웨이팅 우리 배웠죠. 이게 낮으면은 추운 기후고 높으면은 따뜻한 기후였잖아요. 그죠? 이것 또한 지금 보시면 여기 이쪽이 현재예요. 이거는 간빙기, 빙기, 간빙기, 빙기, 간빙기, 빙기. 이게 거의 한 10만 년 주기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약간 이 궤도 20률의 변화와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간빙기였고 이제 이거 간빙기에 따르면 이제 샤프하게 내려와야 되는데 우리가 내려오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밀란코비치 사이클이 현재의 온난화를 설명하지 못한다. 원래 빙기가 와야 되는데 빙기가 지연되고 있다라는 거죠. 맨 처음에 이 초기 인류세 가설을 제시했을 때 당시에 그 전에는 사실 이 홀로세의 따뜻한 게 계속 지연되는 게 유지가 되는 게 자연적인 현상이다라고 하는 가설이 지배적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자기 블로그에 이걸 정리해 놓은 건데 여기 보시면은 인간에 의해서 이 홀로세가 이렇게 따뜻한 게 유지되었다. 처음에. 그리고 이거는 자연적인 영향. 그래서 1900년대부터 지금 2016년대까지 이렇게 자기가 분류를 해 놓은 겁니다. 1900년대에는 이 자연 쪽에 손을 들어주는 학자들이 많았죠. 근데 점점 갈수록 이쪽으로 이 인간에 의한 영향을 크게 생각하는 학자들이 많아지고 있죠. 그리고 이 보라색은 중립적인 학자들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첫 번째 단계 1900년대에서는 과학자들이 홀로세 기후 변화를 산업시대가 시작될 때까지 그러니까 산업시대 이전에는 자연적인 거다. 이거 다 기온 변화 다 자연적이었다.
의해서만 주도되는 것이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까지 빙하 코어 데이터에 따르면 후기 홀롯의 온실가스는 이전 간빙기의 추세와 달리 상승했습니다. 샤프하게 딱 찍고 내려가야 되는데 안 내려갔다는 거죠. 이산화탄소 증가의 자연적 원인을 제한한 두 가지 가설은 탄산염 보상과 산호초 건설입니다. 그 온도와 CO2 농도가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코어에서 봤더니 CO2 농도가 홀로세 때 왔는데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지 않았다는 거죠. 이산화탄소가 증가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원인을 자연에서 사람들이 찾았다는 겁니다. 그 가설이 탄산염 보상과 산호초 건설 이거고요. 2단계에서 초기 인류세 가설, 2분이죠. 그 루디만 자기 자신이 초기 인류세 가설을 비정상적인 후기 홀로세, 그 온실가스 상승에 대한 자연적인 설명에 도전했고, 이 농업에 의해서 이게 온실가스가 증가해서 온도가 계속 유지되고 있었다. 빙하기가 지연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처음. 그리고 3단계에서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반박하는 주장들이 또 나와요. 왜냐면은 이렇게 사람이 농경으로 해서 그 삼림을 벌채하면서 나무가 없어져가지고 온실가스가 증가하게 만들려면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부족하다. 이 자연적인 원인을 이게 다 자연적인 원인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게 부족하다. 사람이 부족했는데 어떻게 사람 수가 그런 지구 시스템의 온실가스의 농도를 변화시킬 만큼 많지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어떤 사람들은 그보다 더 오래전의 간빙기, 이 MIS-11이라는 간빙기는 홀로세와 유사한 경향을 가지는 걸 봐서 이렇게 바로 꺾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생겼냐면 이거거든요. 보면 올라갔다가 조금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 걸로 봐서 얘도 이거랑 비슷한 유형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다른 것들도 있었는데 그래서 자기는 자기와 다른 공동 저자들은 반박했지만 여전히 분열되어 있었다. 3단계에서는. 그리고 4단계에서는 더 많은 논문들이 자기 측에 있었다. 그리고 6개 논문이 이에 반대하고 자연적인 원인에서 찾고 5개가 중간에 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더 많은 증거를 찾은 건 이전 7개 간빙기의 평균 온실가스 추세는 후기 홀로세 증가와 대조적으로 CO2 및 메탄의 감소를 보여준다. 후기 홀로세 그 이전의 간빙기의 그 온실가스 농도 변화랑 지금 홀로세의 온실가스 농도 변화가 일단 다르다. 크게. 그리고 가장 가까운 홀로세 유사체인 지금의 홀로세와 그 그래프가 비슷하게 보였던 간빙기의 단계는 19번인데 아까 홀수는 간빙기라 그랬잖아요. 이 19는 이산화탄소랑 메탄의 감소를 보여주며 이 이산화탄소 감소가 이 이론의 예측과 거의 일치한다. 그리고 아시아의 논에서 메탄이 매우 많이 배출됐다. 그래서 이 천년 전 관측된 메탄의 증가량의 70%를 차지한다. 다른 사람들이 더 어떤 근거들을 찾은 거죠. 아시아 논에서 배출되는 메탄이 많다. 습지잖아요. 메탄이 습지에서도 배출된다고 했었죠. 근데 논이 습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메탄이 배출된다. 그리고 역사적 데이터에 따르면 초기 1인당 토지 사용은 그 전에 모델링한 것보다 최소 4배 더 많았다. 역사적인 그 데이터들을 직접 빌드 데이터들을 보니까 모델링해서 했던 것보다 인간들이 토지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아까 인간이 적어서 그만큼 많은 양의 토지를 삼림을 벌목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주장했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구세계와 신세계의 충돌. 아까 그 콜럼버스가 탐험을 하기 시작한 시기인데요. 이때 이 저자들은 사실 이 책의 저자들은 이 시기를 인류세의 시작 시점이라고 보고 있어요.